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현장에 있었습니까? 국회가 있었습니까? 정부가 있었습니까? 자,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박근혜와 그리고 정부, 국회를 위해서 항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할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그 기관은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대상을 두고 여러분들이 구걸하고 요청하고 애원하는 것들이 정말 애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족들 중심으로 국민 토기를 만들어서 첫 번째 처벌 대상인 박근혜와 정부와 국회를 처벌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특별법입니다. 그 일을 꼭 여러분들, 국민들이 해주세요. 국회는 국민이 요구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처벌해야 됩니다. 논지를 충분히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뭐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처벌 대상자에게 우리가 입법을 간청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요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부족하지만 들어봤습니다.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분들끼리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뭐 얘기를 결론이 날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가닥은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정치권에 대한, 특히 제1야당에 대한 그 비판과 또 말씀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정동영 상임고문 먼저 좀 여기 대해서 답변하시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순서들을 좀 역순으로 해볼까요? 그럼 누가, 우리 저 서화숙 기자님, 이제 그래도 아직 아까 못하신 말씀들이 이제 있으실 텐데요. 좀 정리해보죠. 드린 말씀은 뭐 그냥 드릴 말씀이 뭐였는지 사실 뚜렷지가 않아서. 근데 저는 참 죄송스럽게도 이런 자리에 오면 이게 이름이 토론회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이 대원칙이 하나도 뭐 거기서 양보를 안 해요. 이건 그냥 단합대회잖아요. 이런 뭔가 우리 사회의 그 사고의 유연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회가 계속 이 답보 상태가 아닐까. 아까 어떤 선생님이 우리가 특별법 제정이 다 그것만이 목표는 아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목표다, 이 말씀을 해서 예, 그래, 어디까지 또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 이제 결론은 또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 또 특별법 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감은 지금 야당이 이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제도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 이런 여론이 더 많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것 같고요. 이 교착 상태를 지금은 뚫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언부언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이 뭐 바깥에선 레임덕일 것이다, 저렇게 무능한 대통령이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권력은 권력 집단 안에서 똘똘 뭉쳐서 엄청 그 자기의 의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쪽이 강하고 그 지금 부딪히는 쪽이 계속 계란인 형국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이 단일한 요구를 하는 그냥 단일한 하나의 집단으로, 그리고 그 집단의 그 목소리는 점점 지쳐가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몰아붙이고서 그냥 갑니다. 자기네는 뭐 전두환 정권을 흉내내든 뭐 박정희 정권을 흉내내든 하여간 목표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투표에서 이 새누리당을 국민들이 더 많이 찍어줬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방식이 틀렸다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이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교착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단식, 뭐 전부 유족도 단식하고, 정말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요. 너무 죄송스러운데 국회의원도 단식하고, 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유족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연대라는 뜻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과 재량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달리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네. 네. 선생님 나이가 80이면 선생님 얘기만 옳은 건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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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남았네요. 10분 남았어요. 10분 아까우니까 말씀하세요. 네, 뭐 하여간 제 생각은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 다양한 해법이 나왔고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국면은 어쨌든 청와대로 가는 거를 저렇게 불법적으로 치안권을 유지해야 될 그 경찰 병력이 공안 역할만 하면서 막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그래서 뭐 저로서는 언론인으로 칼럼을 쓸 때 그냥 7시간이 박근혜의 무능이었다. 그거를 사죄하고 앞으로 정부가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유족을 만나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라. 그러면 유족들이 꼭 이것만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은 하여간 이 상황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어쨌든 지금 이 정권의 그 민낯, 그 실제 자기 그 추악한 그 모습,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박근혜 정권과 더불어 퇴보하고 있나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이 실체를 좀 작은 실금을 가게 하겠다, 이렇게 저로서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각 분야에서 전문가답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권력을 가진 분들은 권력으로.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 의원직 빠치 떼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저는 뭐 빠치를 달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달고 있는 사람 보고 떼라 말라 말은 못하겠고요. 하여튼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최 교수님이 오늘 시작하시면서 세월호 문제는 이게 우리 사회의 구조적 근원에 닿아 있다 말씀하셨고, 아까 74세 되셨다는 시민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얘기를,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좀 받으셔서 이 답답한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잠깐, 한 3, 4분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옛날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요, 제가 80년 초부터 교수를 했는데, 그때 나이도 어리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때는 경찰서 가고 그러면 경찰들이 교수도 대접을 잘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학생들이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 똑똑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것 같은데, 교수 뭐 사람들 좀 못 봤습니다. 학교에서도요, 예전에 여러분 전두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물론 저 굉장히 싫어하고, 저는 우리가 80년대 전두환을 죽였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법재판을 통해서. 그 굉장히, 그랬으면 정말 우리가 현 정권이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두환 정권이 사립학교법을 잘 만들었습니다. 1981년에. 왜 그런지 아세요? 학생들 데모가 무서워서.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사립학교법이 이사장이 함부로 못하게, 총장도 못하게 만든 사립학교법이 지금 사립학교법 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상적인 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법이 개학됩니다. 90년에. 이 학생들 저 여전히 만나고는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데요, 학생들 많이 안 모입니다. 정말 학생들이 만약에 10만 명이 모이면 저 이거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동을 해도 안 됩니다. 저 강의 시간에 얘기 많이 합니다. 전 역사학을 하기 때문에 무수한 예를, 간접적인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 바보가 아니라 다 알아요.
학생들하고 2번 왔습니다. 여기 어제 왔었고 지난 8월 25일 날 왔었습니다. 서울대학에도 8월 25일 한 300명 왔었어요.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온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느낌은 받습니다. 그날 제가 청와대까지 가서 탄원서 제출을 못했으면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학생들 대표로 제가 학생하고 총학생회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길이 막혔었는데, 그러나 받은 느낌은 그날 어제보다도, 어제는 덜 나왔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그날 받은 느낌은 학생들이 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과 1000명도 안 하고 한 300명 400명 모였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 보면 두렵습니다. 제가 못 가진 걸 가졌거든요. 제발 여러분들 자식들, 학생들, 여기 부모들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다. 공부하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거 긴 싸움이라고 봅니다. 요것만은 말씀드릴게요. 정말 긴 싸움입니다. 이번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그때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는 진보정당을 20년 후에는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 새정치연합 믿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보정당을 못 만들어내면, 바꿔 말하면 진보정당이,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게 진보정당이죠. 그러면은 계속 만들어가고 싸워야 됩니다. 자기 일상적인 수준에서. 예? 새누리당이요? 고맙습니다. 박재동 화백계 마이크 넘깁니다. 제가 뭐 결정한 것, 네, 같이 가야죠. 네, 같이 갑시다. 저는, 예,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믿을 것은 여기 모이신 우리 국민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만이 유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면면하고 꾸준한 노력, 쉽지 않은 이 싸움에 계속되는 우리들의 마음들의 모임, 이것들이 유족들을 지키고 또 새정년, 또 야당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키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지 않은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같이 가도록 견인 끌어내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게 맨 마지막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변호사께 마이크 넘기죠. 답답한데요. 저기 1993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흑인이 한 명 살해가 됐습니다. 살해가 됐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인종차별로. 그래서 결국 증거가 없다고 검찰이 불기소합니다. 무혐의 처리를 해요. 가족들이 분노를 했죠. 그래서 아까 영미법에서 사인소추주의가 있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소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살해를 한 용의자들을 법정에다 세웁니다. 증거가 없다고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영국 내무부 장관이 그 사건을 재조사를 지시를 합니다. 재조사를 해봤더니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고 흑인 차별에 의했고 돈을 받아먹었고 부패했다는 사실들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한 번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그때 그 조사 보고서에서 요구한 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일사부재리 원칙 들어보셨죠? 한번 동일한 행위로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일사부재리 원칙을 없애자라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빚어졌죠. 영국 국회에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을 없앴습니다. 형사정의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살인을 한 사건, 성폭력을 한 사건, 마약사범, 어린이 유괴사범, 이런 것들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거듭되지 않는다.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뒤에 그 가해자들은 전부 종신형을 받아서 교도소를 갔습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요, 원래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 정의를 수용하기 위한 법이 아니면 그건 법이 아니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년 걸렸습니다. 18년 동안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그 흑인 내 어머니는 영국에서 귀족으로 돼서 상원 의원을 하죠. 인종차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물론 헌정치연합인지 새정치연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가야 될 동반자로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어떻게 저같이 보수적인 사람인데도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서로 끌어주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됐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법을 괜히 만들었는가 싶다는 생각도 들어가요. 하지만 18년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28년, 30년쯤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몇 년 안에 엄청난 대재앙과 참사가 닥칠 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동안 우리가 제가 서해외리오 사건 292명의 사체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까마득 뒤졌어요. 결국 또 터졌어요. 저게요, 그동안 21년 동안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던 게요, 종교인도 아닌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사고가 그동안 안 난 거예요. 분명히 사고 날 겁니다. 이대로 가면. 고맙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게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말씀도 계속 이어집니다. 권영국 변호사님. 예, 저는 18년 견딜 자신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아까 우리 서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안에서 해결을 해보자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합니다, 이거는. 근데 시스템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7시간 그냥 드러내도 지금 상황 같으면 자리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를 까발리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시스템 안에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지금과 같이 거리로 나와야 되는데 거리로 나올 힘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최 교수님이 얘기했죠. 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이 문제 해결 시기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지구력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처음 약속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무슨 운동가도 아니고 활동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첫째, 이 주제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문제는 다른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규제 완화라고 하는 안전장치 해체가 결국 세월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의료 민영화, 철도 민영화, 부동산 투기 완화,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규제 완화라고 하는 고통을 모든 다른 부분에서 받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이 세월호에 뛰어들게 하는 것, 의사들이 뛰어들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하고 가까이 있는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 이 참사를 불러왔던 것을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문가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발휘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거리의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답게 행동해보자 라고 하는데 잘 안됩니다. 저는. 그러면 사실 전문가답게 해보자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시작하고 싶었던 것은 경찰이 지금 거의 막 나갑니다. 해산명령 막 내립니다. 지금 법 위에 있는 것이 경찰이고 경찰 위에 있는 게 청와대입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저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저들이 독재 경찰 국가라는 것을 드러낼 것이냐, 그걸 변호사답게 해봐라, 이렇게 요구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자, 시작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도 고민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광화문에는 많이 옵니다. 그러면 지역에는 많이 갑니까? 물론 지역에는 많이 간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지속적이고 지구를 갖자면 적어도 지역으로 이 주제를, 싸움을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지역 확장을 어떻게 시켜나갈 거냐? 저는 기존에 있는 대중조정 조직들이 떨쳐 일어서야 된다. 그것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지역 조직을 살려내고, 농민들이 자기 지역 조직을 살려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거점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싸움이 지구를 가질 수 있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활동가는 아니지만 최소한 갖추어야 될 세 가지 요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안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새정치연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새정치연합 정동영 상임고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어르신께서 사표 내고 싸워라, 또 대학생 한 분은 미온적이다, 또 직장맘이라고 하신 분은 왜 민주당은 싸우지 않는가, 전부 공통적으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전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 아래 이 정권과 또 박근혜 청와대와 맞서야 할 세력은 맨 앞에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이어야 합니다. 끈질기게 박 대통령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유족을 만나라, 또 3자 협의체에 응하라 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권영국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법 위에 있는 경찰이 시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을 때 시민을 보호하고 또 경찰에 가서 항의하고 따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가진 세력은 야당입니다. 야당 구실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확장해서 금방 말씀 주셨듯이 이 주제를 확장해서 규제 완화와 민영화, 그러니까 세월호 속에 다 그 모순이 다 들어있죠. 이것을 야당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의제화하고 이 전선을 확장하는 이 노력이 야당이 해야 할 일이다. 뭐 야당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 붙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사생활과 풍문은 갯가지고 이 7시간의 진실이 밝혀져야만 재발 방지 장치가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 정부 때 NSC 상임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NSC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NSC라고 하는데, 당시에 NSC는 국가안보 위기와 그리고 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였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NSC 사무처에 무려 80여 명의 인원이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비서 400명 중에 근 5분의 1이 NSC 직원이었어요. 24시간 365일 3인 1조로 경찰에서 한 사람, 군대에서 한 사람, 정보부에서 한 사람 이렇게 나와서 지하 벙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모니터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CCTV가 다 그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산불이 나거나 무슨 재난사고가 있거나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휴전선에 무슨 상황이 생기거나 이게 다 모든 정보와 이것이 초기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3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첫째는 모니터입니다. 24시간. 두 번째는 신속한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신속한 보고가, 어떤 대형 사고가 나도 10분 내에, 최소한 5분 10분 내에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가게 만드는 기능이었고, 세 번째는 정부 말단 행정기관까지를 포함해서 정부의 시스템과 체계를 격발하는, 작동시키는 기능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때 완성된 이 시스템에 재난의 사령탑을 청와대에 두는 것과 관련해서 초기에 청와대 참모들이 상당수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재난의 사령탑이 되면 사고만 나면 청와대에다가 손가락 책임을 물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반대 이유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명쾌하게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어차피 큰 사고가 나면 최종 책임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지게 돼 있다. 그렇다면 사태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 청와대에 사령탑을 설치해라. 이렇게 해서 NSC 위기관리센터가 청와대 내에 설치됐습니다. 이것을 걷어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맨 먼저 없앤 것이 이 NSC 위기관리센터, NSC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수십만 페이지, 2,800권의 대응 매뉴얼을 트럭에 실어서 각 부처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NSC 기능을 폐지했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부재, 대통령직의 작동 불능 상태가 왜 이루어졌는가의 핵심은 2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부실한 보고, 부실한 대응입니다. 부실한 보고와 부실한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청와대에는 재난 담당을 하는 공무원이, 행정관이 1명 있습니다. 1명. 그러니까 전 정부 때 80명이 했던 그 시스템을 없애버리고 1명이 그냥 연락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재난사령탑이 아니죠. 그러나 대통령은 취임할 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선서하고 취임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안보와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사령탑은 청와대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NSC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장치는 현재로서는 청와대에 이 NSC를 복원 부활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좀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또 야당이 이 주제를 지금 놓치고 있는데, 제1야당이 결국 지금은 이제 특별법 국면이어서 여기에 집중됩니다만, 왜 특별법이냐?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NSC의 부활 복원이 필수적이다 하는 말씀으로 결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수준 높은 청중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 광장에서의 첫 시국 토론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의 이런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일단 토론회는 무리 없이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자리도 불편한데 오래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 뭐 당연하지만 다 뭐 안 주죠. 뭐 강사료 주거나 그러는 거 아니죠. 다 이제 이렇게 나오셔서 다 그래도 공중파에서는 잘 안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요새.
그러나 신뢰를 주고 아까 주최 측의 표현을 빌리면 신망과 덕망이 있는 인사들만 오늘 모셨다고 하는데요.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오늘 앞서서 한 시민께서 이 자리가 성토장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성토도 아직 필요해요. 우리 속에 여기 아까 저 13, 4 아이를 둔 직장맘 뭐 때문에 여기 와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데 시민들은 이렇게 건강하고 건강한 상식을 갖고 사는데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되는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성토도 필요하고 그리고 꾸준히 대안을 마련할 겁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